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죠?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물어봤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6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뭐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뭘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세포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물질 대사를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과 성장을 해야 돼요. 이 4가지 특징은 뭐를 유지하는 특징이죠? 그렇죠. 개체를 유지하는 특징입니다. 나머지 2개,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뭐예요? 종족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자손을 만들고 그 자손에게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물려주는 유전이 일어나야 되고 자연환경에 잘 적응해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또 되면서 진화까지 해야지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 세포로 구성이 된다. 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수업 들었어요? 음, 좋아요. 자,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세포가 뭐예요? 염록체까지 했습니까? 좋아요. 세포가 뭐예요? 세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의 세포라고 하고 생명체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봤을 텐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구분하다가 말았나요? 아니요? 볼게요. 자, 좋아요. 세포의 구조입니다. 세포는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정 가운데 뭐가 있나요?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쵸. 염색체는 나중에 세포가 분열할 때 이것이 응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입니다. DNA가 있습니다. DNA는 뭐를 담고 있죠? 유전 정보. 그쵸. 생명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중하니까 얘는 핵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얘가 핵이고. 그 다음에 세포막과 요 핵 사이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고, 세포질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소 기관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음. 자, 핵 안에 있는 DNA가 있어요. RNA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세포질에 있는 RNA는 어디서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핵 안에 있는 DNA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RNA입니다. 선생님, 핵산이 뭔지 설명했나요? 핵산이 뭐야, 핵산? 우리 작년에 핵산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통합과학에서 핵산 안 다뤘습니까? 다뤘을 텐데,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년 고3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쵸? 수능할 때 여러분들 세대부터 이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핵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핵산에는 2가지가 있었죠. 방금 얘기하면서 나온 DNA와 RNA요. 얘가 왜 이름이 핵산일까? 핵에 있는 무슨 물질? 산성 물질입니다. 우리 DNA와 RNA 이런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뭐죠? 뉴클레오 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있고 얘네들이 쭈루룩 연결된 게 DNA 혹은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인산입니다.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에요. 그래서 핵에서 발견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름 핵산이라고 붙였고 핵산에는 그래서 DNA와 RNA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핵에는 유전 물질인 DNA, 그 다음에 RNA도 있고, 봅시다. 요 핫도그 좀 따라놓은 것처럼 생긴 게 뭐죠?
요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둘 다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요? 어떤 작용이?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 호흡이 뭐예요? 세포가 숨 쉬는 게 뭐죠?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그렇죠. 물질 대사 중에 하나가 세포 호흡인데, 세포 호흡은 뭐예요? 자,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응? 영양분 얻으려고 밥을 먹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왜 들이마시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대표적으로 포도당, 그 다음에 들이마신 공기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산소.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그 과정이 세포호흡인데 그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결국에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건데,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의 세포에서? 안 변해요? 변해요? 봐봐.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점차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점점점 써요. 그러면 근육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육세포에서? 그럼 이 에너지를 내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하는 만큼 에너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같은 세포 소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노화도 됩니다. 노화가 되면 파괴시키고 새롭게 만들기도 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염록체입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이산화탄소와 물. 즉,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든? 그렇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그때 나오는 노폐물이 뭐예요? 산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광합성의 목적은 산소라기보다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게 그 목적입니다. 자, 이 염록체는 누구만 있어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에? 식물세포만 있습니다. 자, 염록체가 왜 녹색인지도 설명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염록체는 왜 녹색일까요? 자, 잎에 있는 녹색 물체인데, 염록체는 왜 녹색이죠? 빛을 잘 받으려고?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염록체는 왜 녹색이지? 자, 우리 혈액은 왜 빨간색이에요? 혈액은 왜 빨간색이죠? 혈액 속에 붉은색인데 혈액 속에 있는 구형인 애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요. 붉은색인데 적혈구는 왜 빨간색이죠?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헤모글로빈 정 가운데는 아까 누가 얘기한 뭐가 있습니까? 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철은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산화되면서 무슨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한 이 적혈구는 굉장히 붉은색을 띱니다. 이게 우리 혈액 속에 많기 때문에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엽록체는 왜 녹색일까요? 녹색인 색소가 있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 엽록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엽록소는 왜 녹색일까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과학적 상식을 늘려주는 거예요. 엽록소 정 가운데에는 헤모글로빈의 정 가운데 철이 있는 것처럼 얘는 마그네슘이 있고,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면 녹색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녹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가 장미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장미의 줄기가 녹색입니다. 줄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을 심었어요. 하얀색 물을.
근데 표면으로 드러난 곳이 녹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광합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녹색 부분은 죄다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만 있는 게 엽록체가 있고 그 다음 또 특이적인 구조물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세포벽입니다. 왜 식물은 세포벽을 가져야 할까요? 이 식물 세포막 겉에 단단한 구조물로 한 겹을 더 쌉니다. 얘는 왜 필요하죠? 보호하려고. 좋아요. 그 다음에 지탱하려고. 맞습니다. 동물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있죠?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이 벽으로 둘러싸가지고 단단하게 만들고 얘를 쌓아 올리거나 옆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식물세포가 나랑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식물세포와 식물세포는 붙어 있어야겠죠? 어, 붙어 있는 실제로 접착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좋은 잼을 만들 때는 설탕을 쓰지 않아요. 그냥 딸기를 오랫동안 끓입니다. 그럼 딸기도 식물이죠? 그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고, 이 세포벽끼리 붙어 있는 접착체가 있을 거예요. 오래 끓이면 이 접착체가 흘러나옵니다. 접착제니까 끈적거려, 안 끈적거려요? 끈적거리니까 오랫동안 끓이면 잼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좋은 잼을 만들 때는 과일만 넣었을 때. 알겠나요? 그런 물질을 팩틴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둘 다 있는 건 당연히 세포막, 그 다음에 핵,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 엽록체랑 세포벽이에요. 자, 핵,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물질인?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요 DNA에 A가 엑시드라는 산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그렇죠.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데 요거는 뒤에 물질대사 단원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 어디에만 있어요?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을 나누어 볼 건데, 물론 생명체를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얘는 하나의 개체가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느냐로 나눕니다. 단세포 생물은 느낌, 글자에서 오듯이 하나의 개체가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단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단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은 그렇죠. 여러 개의 세포가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유기적으로 작동해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는 게 바로 다세포 생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다세포 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 얼굴을 보세요. 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뭐 아메바, 그 다음에 대장균처럼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은 다 여러 개 세포로 구성된 무슨 세포? 다세포 생물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인데,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가 대표적인데, 세균의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균은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왜? 똥이 잘 나오게 해줘요. 대장균, 좋은 애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원래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대장균은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분해해주고 다양한 장내의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 왜 음식물이나 물 같은 경우에 대장균 검출해가지고 대장균이 나오면 약간 난리가 나잖아. 왜 그럴까? 너무 잘 나올까 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대장균이 언제 몸 밖으로 나올까? 그렇죠. 똥을 쌀 때. 그쵸? 똥에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기생충에 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병균들, 그래서 병원체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물에 혹은 어떤 음식에 검사를 했더니 대장균이 나왔어. 그럼 쉽게 생각하면 거기는 누군가의 똥처럼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대장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대장균 종류들은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하는 거고요. 알겠나요? 자, 이게 대장균의 모습인데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꼬리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움직여가지고 우리 대장 속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아메바고 얘는 형체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객체 각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하며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루는 게 바로 다세포 생물이고 대표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이 다세포 생물을 단세포 생물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맨눈으로 우리가 세포 하나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맨눈으로 보는 생명체는 대부분 무슨 세포다? 다세포 생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좀 편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미생물은 뭘까요? 이것도 상식이에요. 미생물? 다세포? 단세포? 미생물이 뭘까요? 미생물 들어봤어요? 뭐를 미생물이라 그래? 작은 거 얼마나 작아야 되지? 많이 얼마나? 뭐라고? 자, 미생물이 영어로 뭐예요? 우리 언젠가 독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미생물 마이크로브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스코프가 뭐야? 스코프가 뭐야? 망원경 스코프라고 하지 않나요? 그럼 이 두 개를 붙여봐요. 작은 걸 보는 걸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미생물을 보는 거. 마이크로스코프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현미경. 그래서 맨눈으로 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단세포, 다세포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 중에도 당연히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상식 잘 늘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다람쥐가 있어요.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다람쥐.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다람쥐가 있어요. 와우. 자, 여러분들 세포호흡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했는데 이해됐나요? 좋아요. 뭘 먹고 있죠? 하필 또 이제 얘를 잘라가지고 근육세포를 본 겁니다. 그래 봤더니 이렇게 염색이 된 게 핵이에요. 그러면 요에는 되게 여러 개의 핵이 있다. 즉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식물의 잎을 잘라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요 각각 하나하나가 세포인데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얘는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네. 그럼 얘는 뭘까?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입니다. 알겠나요? 자, 광합성 다시 정리하면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설명했었나? 광합성?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빈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때 노폐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가 나오는 거고. 세포호흡은 뭐예요? 포도당을 뭐를 이용해서 쪼개요?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 보세요. 합성과 분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물질 대사가 뭐라고 했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 뭡니까? 그렇죠.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선생님 자꾸 통합과학 얘기를 꺼낼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에요.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화학 결합이 생기거나 깨지는 것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그때 관여하는 게 있었어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줬나요? 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 단백질은 열을 한번 가해주면 변성이 됩니다. 식혀준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알겠나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은 우리 체온에서 가장 잘 작동하게 되어 있고 4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요. 그럼 효소가 기능을 잃으면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세포가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안에 물질 대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는 왜 나왔을까요? 물질은 이해되지 않았어? 내가 필요한 물질을 쪼개서 만들거나 조그마한 물질을 합쳐서 만들어요. 근데 이 물질 대사 과정 중에 에너지의 출입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도 얻습니다. 에너지 출입은 왜 생길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왜 생길까요? 열이 발생해서. 언제 열이 발생이죠? 물질이 분해될 때 아니면 합성될 때? 우리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열뿐만 아니라 빛이 나오는 현상이 있어. 이런 거를 불에 탄다. 연소라고 합니다. 이 나무로 이루어진 이 나무가 이렇게 한 번에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연소라고 하는데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해서 분해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자, 에너지가 화학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 이 물질과 이 물질이 화학 결합을 해요. 이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아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쪼개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쪼개질 때. 그럼 합쳐질 때는. 자, 우리 녹화가 같이 돼야 되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C6H12O6 이게 뭐예요? 지금 각 분자의 개수를 생략을 했어요. 요것만 볼게요.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얘가 포도당이에요. 탄소를 6개 붙여가지고 만든 게 포도당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탄소 사이에 결합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탄소가 6개 결합을 했어. 그쵸? 그러면 결합이 새롭게 생긴 거죠.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광합성이 일어날 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빛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디 속으로? 탄소와 탄소가 결합하는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화학 결합이 깨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요 반대 과정이 뭐예요? 세포호흡입니다. 미안. 여기 산소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쪼갭니다.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에너지를 생명체가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광합성이 대표적인 동화작용,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화학결합이 생기고 쪼개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특징 정리해 볼게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는 뭐예요? 물질을 합성하는 거. 이 동자가 뭐예요? 그쵸. 같은 걸로 합쳐진다. 이화는 뭐예요? 다른 이. 그래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거나 쪼개지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네, 뭐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해서 체온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이랑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이랑 똑같아.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몇 도씨죠? 체온이? 그죠? 36.5도씨여도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 밖에서 일어나려면 타야 돼. 400도씨 이상으로. 근데 우리 체온은 400도씨 이상 안 올려도 36.5도씨에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에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 변화를 전부 다 자극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 변화를 모두 다 자극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 자극입니다. 그럼 이 자극에 대해서 생명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생물은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내가 가시에 찔렸어요. 아 하고 계속 찔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떼야 합니다. 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식물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식물은 빛을 향해서 자랍니다. 굽어서 자라요. 자,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굽는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한자로? 꺾이는 거. 굴. 그쵸, 굴절 들어봤죠? 굴입니다, 굴. 뭐를 향해서? 광. 이런 성질이니까 무슨 성? 굴, 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뭐라 그러냐면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을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 해볼게요. 벽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뿌리. 자,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요 윗부분은 어딜 향해 자라요? 햇빛을 향해 자라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이렇게 자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뿌리입니다. 자, 뿌리 보세요. 1번으로 자랄까요? 2번으로 자랄까요? 3번으로 자랄까요? 3번으로. 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 찍었어요. 자, 그리고 이유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자, 식물의 뿌리는 뭐를 향해 자라도록 되어 있냐면 중력을 향해 자라도록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아무리 저렇게 심어도 식물은 중력을 인지해가지고 중력을 향해 굽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굽어 자라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굴자를 써줍니다. 뭐를 향해서? 방금 나온 단어. 중.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굴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식물은 빛을 향해서 자라기도 하지만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굴중성이라는 특징도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식물은 왜 빛을 향해 굽어 자랄까요? 많이 받기 위해서. 얘를 이제, 작용하는 물질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식물도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성장시키는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얘의 특징이 햇빛을 싫어요. 그럼 햇빛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호르몬들이 햇빛 반대편인 여기에 많이 모이겠죠. 그럼 여기가 잘 안 자라? 잘 자라기 때문에 굽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반응도 설명했나요, 선생님이? 자, 이제 항상성입니다. 생물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체내의 상태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많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체온, 혈당량, 삼투압이에요. 자, 체온이 일정해야 된다는 건 선생님이 물질 대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러면 우리 체온은 몇 도? 정상 범위는 36.5도씨예요. 그럼 어디가 기준일까? 어떻게 알았어요? 했어? 저 패스. 그러면 몸 내부 기준인 거고. 혈당량이 뭐예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인데 어떤 당? 포도당.
얘가 많으면 왜 안 좋지? 혈액 속에? 응? 그쵸. 당뇨가 걸립니다. 혈액 속에서 원래 신장에서도 일정량의 포도당을 계속 흡수를 하는데 그게 못할 정도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당뇨병이 있다는 얘기는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정상보다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높으면 왜 안 좋아? 합병증 중에 쉽게 생각하면 혈액 속에 당 성분이 높아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설탕물을 점점점 끓여요.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겠죠. 설탕물이 어떻게 돼? 점점점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액 속에도 당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겠죠?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몸의 말단부로 혈액이 잘 안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디 말단부는 많이 다치겠죠? 다친다는 얘기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외부 세균들이 막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상처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얘를 막 죽여야 돼. 근데 당뇨병이야.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잘 올까 안 올까? 못 와요. 그럼 세균들이 번식을 하겠죠. 이게 뭐야? 부패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잘라야지. 그래서 발가락을 자릅니다. 근데 그 자른 부위도 잘 안 나. 썩어가. 어떻게? 발을 자르는 거야. 발을 잘랐는데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더 심해진 분들은 몸의 말단 부위를 절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삼투압 조절인데 삼투압이 뭐예요? 압력인데 무슨 압력? 자, 우리 작년에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이동 중에. 배우지 않았나? 그죠? 선택적 투과성도 배우고 다 배웠죠? 그러면 확산은 뭐고 삼투는 뭐예요?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납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농도로 따지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삼투는 저농도에서 왜 삼투는 이러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데 물을 보내면 농도가 올라갑니까? 자, 둘 다 똑같은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저 구석에 다 몰아놨어요. 그걸 가만히 뒀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계속 무질서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알겠나요? 잉크방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몰려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퍼집니다. 언제까지? 모두가 다 무질서해질 때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던 잉크방울이 우리 교실 앞쪽까지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농도가 다 같아질 때까지. 됐나요? 자, 그 잉크방울이 저쪽 교실 뒤쪽에 많아요. 됐어요? 그러면 물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은 걸까? 저쪽일까? 이쪽일까? 교실 앞쪽일까? 교실 앞쪽이 물이 더 상대적으로 많죠. 자, 물도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잉크방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표현하는 것 뿐이냐? 농도로 표현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농도는 누구 입장이에요? 물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잉크방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잉크방울이. 그렇죠? 잉크방울은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해요. 근데 농도로 따지니까 물이 많은 곳은 잉크방울이 많은 곳이야, 적은 곳이야? 물이 많은 곳은 적은 곳이니까 농도가 낮으니까 저농도. 저기 잉크방울이 많은 것은 고농도지.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생명체 내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만 따로 떼가지고 삼투라고 이름 붙여준 것 뿐이야. 자, 그럼 삼투는 나왔어요. 그럼 삼투 앞은 뭘까요? 자, 교실 뒤쪽과 앞쪽에 농도가 달라요. 잉크방울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 막을 하나 설치할 거야. 주르륵 막이 설치해요. 정 가운데, 교실 가운데.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은
지금 여기 앞쪽이 저농도니까 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 뒤쪽인 물이 없는 곳을 이동하고 싶어 해. 그럼 그때 이 막을 치겠어, 안 치겠어? 치겠지. 그때 느끼는 압력이 삼투압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생명과학에서 굳이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요 삼투압을 쉽게 생각하면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결국엔 물이 이동하고 물질이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농도를 다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싶어서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다른 말로 우리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 유지하게 하는 그 성질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다시 정리하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혈액 속에 포도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려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발생과 성장인데, 사실은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생장이란 말도 써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성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썼고, 사실 생장과 성장은 뭐 생명과학에서 구분하진 않지만 어떤 거냐면 몸만 자라는 거는 생장 느낌, 몸과 정신이 같이 자라면 성장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장한다 그래, 성장한다 그래.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몸도 자라지만 여러분들 정신도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생과 성장은 무엇이냐? 발생은 무엇이냐면 생식 결과 생긴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분열과 분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분열은 뭐예요? 세포의 숫자만 증가하는 거예요. 분화는 무엇이냐면 기능이 없던 세포가 본인의 기능을 찾아가면서 모양이 변하는 것들을 분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능이 없던 세포가 기능을 가지면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이제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장은 무엇이냐면 발생을 통해 만들어진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몸이 커지는 이제 성체로 자라는 것을 생장,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렇다고 얘기했나요? 좋아요. 자, 수정란이에요. 자, 얘가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근육세포는 뭐 길다랗게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신경세포는 이렇게도 생겨야 돼요. 세포는 그 모양, 그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 동글동글한 수정란 자체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럼 기능을 찾아가야겠죠? 그런 과정이 분열.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여러 개 분열해가지고 개수를 늘린 다음에 기능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 하나의 어린 개체가 성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장 혹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발생과 성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생각해줘도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걸까? 세포의 개수가 증가하는 걸까? 왜 개수가 증가해야 될까요? 그냥 세포 자체가 커지면 되잖아.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누가 조사해서 알아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생명과학 부장은 다음 시간에 세포의 개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